네, 안녕하세요. 인천대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김병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내용은 정약용 선생이 유배지에서 쓰셨던 그런 업적이 아니라 실제 관료로서 활동했던 증거가 있는 업적들만 안내해드리기 때문에 오늘 강연 내용을 잘 이해하시고 그냥 아 그렇구나 하고 끝내지 마시고 제가 강연 자료를 다 드리거든요. 이걸 가지고 다른 곳에서 한번 교양 강의를 해보신다든지 수업에 활용하신다든지 또 학생들은 학교에서 발표를 하면 참고서에 없는 내용이니까 칭찬 많이 받을 거예요. 원래 이 강연은 토목공학과에서 엔지니어 전공하신 교수님들에서 강의를 했었고 1년에 한 번씩 대전과학관에서 전통과학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강연했던 내용이고요. 수준을 낮추거나 그렇게 하진 않겠습니다. 좀 어려운 내용이 있겠지만 되도록이면 다 전달해드리는 것으로 1시간 반 알차게 운영하겠습니다. 자, 저를 잠깐 소개해드리면요. 국어교육 전공자고요. 학생들은 수능 시험 때 비문학이라고 하죠. 지문 읽고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언어 기능을 전공하는 학자고요. 엔지니어 정약용은 취미로 연구했다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전공과 상관없는 이런 한 인물을 탐구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20년 정도 정약용 탐구를 끝냈고요. 지금은 이순신 거의 마무리 단계예요. 제 정년 퇴임할 때까지 17년 정도 남았는데요. 그때까지 5명의 인물을 마무리 지으면 제 취미 활동이 끝날 것 같습니다. 책으로 낼 정도의 지식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공학한림원에서 이 정도는 책으로 내서 사람들한테 우리 전통공학에 대해서 알렸으면 좋겠다라는 추천을 받고 책을 냈습니다. 이 책에 있는 내용은 논문 5편을 요약한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전통과학의 권위지인 한국과학사학계지에서 게재된 논문만을 정리해서 전달해드린 거고요. 이랬을 것이다라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사료에서 근거가 있는 것만 말씀드리고 근거가 없는 내용은 다 평가를 유보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연을 요약한 한 장인데요.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 18년을 계셨는데 18년 계실 줄 몰랐어요. 그냥 1, 2년만 있으면 바로 나를 불러줄 거다. 큰 죄가 없으니까 라고 착각을 하신 것 같아요. 18년 이제 유배가 끝나면 풀려나서 다시 정계에 진출을 해서 뜻을 펼칠 줄 알았는데 불러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배지에서 18년, 유배지가 끝난 다음에 다시 올라와서 18년, 36년을 책만 읽고 책만 쓰시다가 떠났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정약용 선생의 업적은 실제 실현된 업적이 아니라 그냥 머릿속으로 구상된 플랜에 불과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위대하죠, 내용들이. 500여 권의 책을 저술했다라고 했는데 오늘날 생각하는 책의 개념으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500권의 책이 아니라 500챕터입니다. 그렇게 해도 오늘날 책으로 바꾸면 한 100여 권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적지 않은 책이죠. 혼자 다 쓰신 걸로 착각을 많이 하시는데 제자들이 다 써줬습니다. 정약용 선생님이 워낙 높은 직위에 있다가 유배됐기 때문에 곧 풀려나면 유배지에 있을 때 좀 도와줬던 그 학자들이 도움을 받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없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죄인 신분이었지만 많은 학자들이 모여서 정약용 사단을 구성해서 만든 책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책들입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심을 갖는 건 유배지로 끌려가기 전까지 아주 젊었던 청년 정약용 선생을 탐구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고등공무원 임용시험에 차석으로 합격한 28세 청년 제이는 첫 발령을 받자마자 다시 대통령 직속 연구소로 파견되었다. 이 연구소는 국가 인재로 성장할 가능성이 큰 청년 공무원들을 직무 대신에 연구에 전념하도록 한 곳이다. 당시 정부는 대규모 인원이 한강을 동시에 건널 수 있는 배다리를 설계하고 있었는데 적합한 공법을 찾지 못해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었다. 대통령은 우연히 제이에게 그 방법을 물었는데 제이는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처럼 탁월한 공법을 제시하였다. 결국 배다리 공사는 1년차 공무원에 불과한 제이가 제안한 방식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시행 지침을 발표한 다음에 건설하게 되었다. 3년 뒤 대통령은 부친상으로 휴직하고 있었던 제이에게 신도시 설계와 더불어 건설 장비들을 개발할 것을 지시하였고 제이는 도시를 설계함은 물론 크레인과 특순반 차량을 발명해서 대통령의 기대에 부응하였다. 이 역시 배다리 건설과 마찬가지로 대통령령으로 시행 지침을 발표한 다음에 시공하게 되었다. 제이는 계속 승진하면서 승승장구하였으나 대통령의 총애를 받았던 걸 시기하는 반대편 사람들 때문에
직위를 낮춰 지방의 통신사무소 관리로 보내지기로 했다. 2년 9개월 만에 신도시 건설을 성공적으로 마쳤으나 건강이 악화된 대통령이 갑자기 사망해버리는 바람에 대통령의 총애를 받았던 제이는 국가가 허락하지 않았던 종교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파직되어 멀리 추방되었다. 제이의 11년간의 공직생활 28살부터 39살이죠. 이렇게 막을 내리고 그 뒤 배다리와 신도시 건설 보고서 등 정부의 각종 기록에서 이름이 삭제되었다. 제이는 추방된 다음에 정치학과 법학과 관련된 많은 책들을 저술하면서 기다렸으나 정부는 그를 불러주지 않았다. 18년 후 간신히 추방해서 풀려났음에도 불구하고 제이는 복직하지 못하고 그 뒤 18년간을 더 방황하다가 우리 곁을 떠났다. 그 뒤 사람들은 청년 시절의 제이를 기억하기보다는 그가 유배 시절에 남긴 다양한 분야의 책을 기억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 스토리텔링 하듯이 정약용의 인생을 현대 대통령은 정조대왕이었죠. 제이는 정약용이었고 이렇게 바꿔서 한번 인생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원 화성 건설하는 화성성역 의계를 비롯해서 조선왕조실록에 정약용 선생이 설계했다는 말은 없습니다. 당연하죠. 18년 동안 뒤에 유배 시절에 정조실록을 만들었기 때문에 다 빼버렸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정약용 선생이 했다는 걸 알고 있느냐? 정약용 선생이 다 기록해놨습니다. 그리고 내가 죽으면 내 무덤에 이렇게 붙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묘지명을 자찬 묘지명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다 적어놨습니다. 왕이 이렇게 했다, 나는 이렇게 했다 다 적었는데요. 정약용 선생의 인품이나 학식을 봤을 때 가짜 문서를 만들 리가 없죠. 그래서 학계에서는 인정해 주는 거고 뒤에 유배 생활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름에서 뺐다. 그럼 정약용을 이름에서 뺐으면 어느 누가 했다고 내세운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없습니다. 그래서 학계에서는 여기에 이의 제기하지는 않아요. 기록에는 없는데 다 인정해주는 아주 독특한 부분이죠. 그 정도로 뒤에 남긴 저술들이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그 저술들에 대해서는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 앞에 전에 요약해드렸던 이야기에 나오는 대통령은 정조였고요. 제이는 당연히 정약용, 초계 문신제도, 아주 우수한 공무원들을 불러서 연구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에 큰 인재를 키우려고 국가 직속연구소에 공무원을 파견하는 제도고요. 그다음 배다리 시공 지침은 주요 진학이고요. 수원 화성 건설 지침은 어제서화 주약이고요. 조선왕조실록에 다 있습니다. 그다음 수원 화성 건설 보고서는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 화성 성역 의계 이렇게 있고요. 이 이야기 속에 나오는 크레인은 당연히 거중기겠죠. 그리고 특수반 차량은 유영거입니다. 그다음 지방통신사무소 관리인데요. 금정 찰박으로 정약용 선생은 3급과 2급 정도까지 젊은 나이에 승진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통신사무소는 금정차장은 6급입니다. 2급 공무원이 6급으로 강등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최종 잘리기 직전에는 1급까지 올라갔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워낙 거물이었기 때문에 강진으로 유배돼도 그쪽에 사람들이 모여서 언젠가 다시 중용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영의정급으로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 정약용 학파, 다산학파를 구성을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국가가 허락하지 않은 종교는 천주교입니다. 강진으로 유배돼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엄청난 책들을 집필을 하셨습니다. 자, 이게 우리 조선이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 별걸 다 기록했다는 건데요. 화성성역의계죠. 이게 주목하셔야 됩니다. 거중기 도면부터 건설 일직, 노동자 이름까지 다 됐고요. 조퇴한 노동자까지 돼 있어요. 누구 며칠 일했고 수당 얼마 줬고 노비 이름까지 김새놈이 이렇게 이름이 없었던 사람까지 다 지정을 해서 수당 얼마 줬는지 별걸 다 기록했고요. 공문서까지 다 예산이 모자른 것까지 다 별별 내용이 다 있어서 이 수원 화성은 사실 그 군사정부 때 콘크리트로 졸속 복원을 한 겁니다. 그런데 유네스코 세계유산 심사위원들이 와서 그것보다는 뭐에 주목했냐면 수백 년 전에 이 기록대로 그대로 건물을 지었던 것, 이 근거가 확실하기 때문에 현대에서 졸속으로 복원한 것도 좀 눈 감아주고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을 해주고 몇 년 뒤에 이 기록물 자체도 유네스코 세계 기록문화유산 이렇게 지정을 해줬습니다. 전 세계적인 문화재죠. 그 정도로 꼼꼼하게 잘 기록했습니다. 왕실 문서입니다. 조선왕조 실록 정도의 권위가 있습니다. 여기 없다는 거죠. 정약용 선생님. 다 빼버렸겠죠. 하지만 그럴 줄 알고 다 개인 문질에 다 남겨놨습니다. 이렇게. 이건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약용 선생 업적에 알고 있는 거고요. 100% 다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 정약용 선생이 그린 그림 같은 경우 고구마 장사 아저씨의 고구마 포장지로 쓰이다가 뒤늦게 발견이 돼서 알고 보니까 정약용 선생이 화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안 버리고 가지고 나온 사람은 벼락부자가 됐죠. 자, 6가지 영역인데요. 수원 화성건설과 관련된 거, 도시공학, 토목공학, 건축공학, 그리고 건설 장비와 관련된 거, 기계공학, 자동차공학, 그리고 조선공학은 한강 배달입니다. 이렇게 6개는 머릿속으로 기억을 하시고요. 10년 동안 이 분야에서 활동을 한 겁니다. 그런데 정약용 선생은 본인이 엔지니어라고 인식하지 않았어요. 실학자라고 인식하지도 않았습니다. 실학은 우리가 일제강점기 이후에 실학이라는 걸 만들었고요. 그 당시에 했던 사람들은 나는 실학자다라고 기록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늘날의 관점으로 실용적인 학문이다 이렇게 무리지은 거지, 이 당시 학자들은 그런 의식 없이 실용적인 걸 좀 연구해야 돼 이런 정도였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정약용 선생은 그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어마무시하죠. 업적들이. 이건 정약용 선생의 능력이라기보다는 정조대왕의 압박으로 해석이 됩니다. 너 해라 이거죠. 왕이 시키면서 문서를 많이 줬는데 그 문서가 잘못된 문서들도 많았습니다. 중국에서 책을 몰래 사온 거거든요. 공식적으로 사온 것도 있지만 왕실에 큰 돈을 들여서 중국 기술서적을 막 사와서 던져주면서 연구를 해라 이런 식으로 정약용 선생이 빠른 시간 내에 책을 통해서 습득한 공학 기술이었습니다. 그걸 계속 실험하면서 빠르게 적용시켰다는 게 핵심이겠죠. 첫 번째 섹션, 기계공학자로서의 정약용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잠깐 말씀드렸지만 중국 청나라에서 테렌츠가 기기도설이라는 책을 펴냈는데, 이 도면을 제가 원본을 좀 꼼꼼히 보면 잘못된 그림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특허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이대로 만들면 박살나도록 일부러 좀 바꿔치기 한 것 같아요. 일부러 그렇게 빼거나 뒤바꿔 놓은 것 같습니다. 기기도설도 상당히 오류가 많은데 이 책을 정약용 선생에게 주고 무거운 돌 들어올리는 기계 한번 만들어 봐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기기도설 책 안에 기중도가 11장이 있고요. 인중도가 4장의 그림이 있는데, 인중기와 거중기를 좀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거중기는 중력의 역방향으로 들어 올리는 게 거중기고요. 크레인이고요. 그 다음에 인중기는 호이스트입니다. 줄 감는 거죠. 이게 인중기, 민치라고 하기도 하죠. 중력과 수평 방향이냐 중력의 역방향이다. 감아 올리는 건 똑같은데 뭐가 더 어려울까요? 중력의 역방향으로 들어올리는 게 사실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끌어당기는 것도 중력의 수평 방향도 힘들진 않지만 이것도 많이 복잡합니다. 기준 3도 같은 경우는 쉽죠. 기준 6도 같은 것도 쉬운데, 이 쉬운 그림 속에 도르래는 없지만 고리로 대체한 것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원리부터 복잡한 원리까지 나가는데, 이건 이탈리아의 라멜리의 도면을 베낀 겁니다. 테렌츠도 외국 사람이거든요. 선교사인데 다 우리가 테렌츠가 발명한 도면을 알고 있는데 출처가 불분명한 그림입니다. 이 그림의 출처를 계속 제가 추적을 해보니까 이탈리아 라멜리라는 기계공학자의 도면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걸 그대로 베껴서 그린 거고요. 정약용 선생이 이 그림을 보고 딱 꽂혔습니다. 이거 만들어야겠다. 와, 멋있다. 단 한 사람이 바퀴통에 들어가서 뛰면, 런닝머신 달리시 동동동동 뛰면 원기어에 의해서 이 무거운 걸 들어 올리잖아요. 이걸 만들어야겠다 라고 했는데 실패했죠. 왜 실패했는지 아세요? 일부러 여기를 엉터리로 그렸죠. 이 원기어가 여기 붙어야 되거든요. 일부러 어긋나게 그려놨죠. 원본은 이렇게 안 돼 있습니다. 테렌츠가 그릴 때 여기 일부러 블러 처리를 해버린 겁니다. 못 따라하게. 원기어가 물리는 거. 정약용 선생님도 이걸 뒤늦게 파악을 했는데요. 저 세막대에 홈을 파는 건 조선의 기술로 불가능하다. 기록에 남겼습니다. 포기했다는 것도 솔직히 남겼죠. 인중 11도. 이거는 4명이 들어가서 중력 수평 방향으로 이렇게 돌리면 줄을 감는 원리죠. 앞에 것보다는 조금 간단하지만 이것도 조선의 기술로 만들기가 쉽지가 않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인중도죠. 인중 제2도인데 이게 줄 감는 장치인데 이대로 감으면 안 됩니다. 밑에 보시면 기어를 일부러 망가뜨려놨죠. 테렌츠가 물려야 되는데 이거다 띄어뜨려놨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대로 재현해 보면 허망한 기계입니다. 작동이 전혀 안 되게 만들었습니다. 정약용 선생님이 이걸 보면서 원리를 파악하는 건 불가능했을 거라고 봅니다. 이 도면 자료 자체가 좀 잘못된 거죠. 이거 이제 끌어당기는 건데요. 오른쪽에 저 채석같이 되어 있는 게 돌덩어리고요. 그 돌덩어리를
실패 같은 걸로 감으면 슬슬 끌려가는 겁니다. 아주 무거운 돌을 운반할 때 탁월하죠. 이런 다양한 도면들을 보고 정량 선생이 남기기를 기혈을 깎는 게 가장 좋은데 조선에서는 기혈을 깎는 게 불가능하다. 그리고 인중기도 불가능하다. 그래서 정량 선생은 이걸 가지고 그대로 제안한 건 하나도 없고요. 조선의 실정에 맞게 거중기와 유연거를 하셨습니다. 거중기는 들어올린 걸 조선의 실정에 맞게 대처한 거고요. 유연거, 수레는 인중기 대신 하는 거죠. 이 두 개를 개발을 하셨어요. 어느 정도로 솔직하게 얘기했냐면 몇 번 그림이 정말 나를 설레게 했다. 모름지기 구리로 만든 나사축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생각해 보는데 조선에서 가장 뛰어난 기술자라 할지라도 구리쇠로 만든 나사축을 깎지 못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이렇게 빨리 복합도로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외국 사람들한테 다산 정려병의 거중기를 보여주면서 이 복합도로라가 세계 최초라는 둥, 조선도 기술이 뛰어나다는 둥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솔직하게 이렇게 기록에 남겼다는 거, 단 10년 안에 도면을 보고 이걸 역추적했다는 거, 이제 그런 엔지니어적인 능력을 강조를 하셔야지. 이게 원본입니다. 그 이탈리아의 공대에 계신 기계공학자가 인천대학교 방문해서 그분께 여쭤봤어요. 이분을 아느냐?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모른다, 죄송하다, 부끄럽다. 그러니까 이탈리아 사람들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베꼈죠, 테레지가. 베껴서 중국에서 타고 조선으로 넘어와서 정량 선생이 그걸 보고 공부한 거죠. 이게 200년도 안 되는 시간에 일어난 일들이거든요. 그만큼 그때도 이제 문화 전파가 됐는데 그때는 이해를 해야 돼요. 특허제도도 없고 밑에 주석제도 이런 게 저작권법 이런 게 명확하지 않거든요. 어쨌든 너무나 놀라울 정도로 똑같죠. 그래서 기중 10도가 이제 정량 선생이 가장 이제 관심을 가졌던 건데요. 이게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 원기어 때문에 그러죠. 이 원기어는 강속도를 가장 좋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대 기술로도 원기어가 가장 느려 터졌지만 시간에서 엄청 손해 보겠지만 한 사람의 힘으로도 들어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도면을 그린 걸 보고 이 부분 제가 다시 그렸거든요. 이 도면은 제가 맞게 그린 그림이에요. 그 라멜리의 그림을 제가 수정했는데 보시면 기어를 제가 만들었죠. 밑에서 기어가 물려줘야 이걸 끌어당기게 됩니다. 제가 이 시대의 정약용이었다면 이거 실험해서 안 되는 거 알고 거중기보다는 이걸 만들었을 거예요. 이게 솔직히 더 실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중기는 성벽 쌓을 때 쌓았던 게 아닌 게 밝혀진 거죠. 진짜 성벽에 쌓고 운송수강을 만들었다면 도면에 있었는데 정약 선생이 그냥 패스할 리가 없거든요. 뒤늦게 밝혀졌지만 거중기로 성벽에 돌을 이렇게 올려놓는 건 아니었고 수레에 돌을 적재하는 지게차 역할이었어요. 단 한 대밖에 안 썼습니다. 성벽 밑에 현단석 큰 돌 있죠. 그거 도저히 들어올릴 수가 없고 수레에 쓸 수가 없습니다. 채석장에서 수레에 올릴 방법도 없어요. 그때 거중기가 초반에 좀 활용을 한 거죠. 이건 이제 서양에서 원본 그림을 제가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때 중국에서도 서양의 서적이 막 물밀듯이 들어갔던 것 같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정조대왕이 그 왕실에 있는 신하들을 중국으로 보내서 랜덤하게 막 사오라고 그랬어요. 신하들한테 보고 연구하라고 이렇게 한 거죠. 자, 복합도로의 효율성인데 두 종류가 있는데 정약용 선생님이 아쉽게도 오른쪽 방식을 채택하셨는데요. 무지하셨기 때문입니다. 왠지 공학자가 아니었죠. 그래서 똑같은 복합도로라고 해도 이렇게 직렬로 하게 되면 공간을 차지하게 됩니다. 거중기가 가로로 공간을 많이 차지하죠. 그런데 오는 날 들어올리는 복합도로에는 다 왼쪽과 같은 병렬 결합 방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병렬 결합 방식은 서양에서는 기원 전부터 쓰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조선 후기에 뒤늦게 직렬 요구이기 때문에 정약용 선생이 조금만 시간이 있었으면 충분히 인증기도 만들고 또 만들었는데 시간이 너무 없었어요. 이걸 보시면 손잡이가 있는 그 기어는 기어가 크고 직접 줄을 들어올리는 그 기어는 기어가 작죠. 실제 기계는 이렇게 안 돼 있습니다. 감속을 하려고 하거든요. 속도를 느리게 하려고, 최대한 늦게 들어올리게 하려고. 이걸 바꿔야 됩니다. 이렇게 기어를 크게 해서 빨리 훅 감아야지 이렇게 천천히 감느냐. 늦게 감아야 감속비를 크게 해야 힘이 덜 들어갑니다. 실제는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앞에 비해서는 감는 속도는 늦어지지만 늦어지는 그 비례만큼 힘은 덜 들게 돼 있어서 이렇게 하게 됩니다. 감속비가 가장 큰 원기어인데 이쪽 부분 있죠? 이 부분. 여기 이렇게 회전하면 여기 반대 방향, 수직 방향으로 맞물려서 돌아갑니다. 이게 감속비가 가장 큽니다. 현존하는 기어 중에서 정량 선생님도 이거를 아셨어요.
근데 도대체 이걸 깎을 수가 없다. 그래서 난 포기한다. 이렇게 기록이 나오신 거죠. 그런데 서양에서는 있었습니다. 되게 부럽죠. 서양에서 이렇게 복합대로의 병렬 방식의 웜기어를 막 이렇게 사용하는 거 보면은 이때는 엔지니어들에 의해서 전수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좀 기술을 천시한 면도 있었고요. 이렇게 크고 무거운 거 들어 올릴 정도의 사회적 요구가 없었습니다. 고장 높아봐야 궁궐 정도였거든요. 충분히 인력으로 되니까 이런 대도시 성벽이나 뭐 수도교 같은 이런 걸 만들 수요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좀 발전하지 못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정약용 선생이 기록에 자기 개인 글 문집에 남긴 글들을 보면 너무나 정직하게 기록되어 있어서 이 양반은 시간만 충분하면 엄청난 일을 했을 뿐이라는 걸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1, 2년도 안 되는 시간에 만들려고 재촉을 하니까 고증기를 만드신 거지 실제로 시간만 충분하면 이런 것도 나왔을 것 같아요. 이건 제가 상상해서 만든 건데요. 지금 거중기 플러스 라멜리 도면 11도를 맞춘 이런 도면, 그다음 이런 것도 충분히 가능했겠죠. 그리고 원기어는 깎을 수 있었습니다. 그 노쇠 그릇 유기 할 때 가질이라고 해서 노쇠를 선바로 돌려서 깎거든요. 정의학 선생님 충분히 좀 더 알아보셨으면 우리 조선의 기술로도 그때 가능했을 텐데 좀 시간과 우리 인프라가 좀 부족했다. 다빈치의 도면에 나오는 거중기입니다. 그러니까 다빈치 정도의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정의학 선생의 아이디어가. 다빈치는 지금 몇 개예요? 더 많죠? 우리 거중기보다. 그래서 거중기가 많으니까 힘이 좀 적게 될 것 같지만 이대로 한번 만들어 보면 이 기울기가 안 맞아서 출렁거리면서 잠들어서 기능을 못합니다. 그래서 서양은 병렬로 만들게 된 거예요. 직렬로 만들게 되면 기능을 못합니다. 서양은 어떻게 병렬로 만들었나요? 로마 제국 시대의 크레인이거든요. 벌써 이 정도까지 병렬도론에 결합해서 동력은 기어를 불리진 않았지만 원통에 들어가 사람이 다람쥐 쳇바퀴로 돌리는 방식을 선호했던 것 같아요. 한 사람으로 충분히 동력으로서 가능하도록. 이 왼쪽 그림은 기존에 제가 책을 내기 전에 학자들이 거중기의 용도를 설명할 때 썼던 그림입니다. 이렇게 해서 성벽을 쌓았을 거다. 근데 이건 바로 반박이 되죠. 거중기 덕분에 수원 화성 건설을 10년을 계획했는데 3년도 안 된 시간에 빨리 됐다 라고 하면은 수원 화성이 5.4km거든요. 거중기가 200여 대 정도 투입이 돼야 가능합니다. 거중기는 단 한 대만 쓰였기 때문에 한 대가 이렇게 성벽 쌓을 때 나머지 성벽은 다 놀고 있는 거잖아요. 말이 안 되죠. 거중기는 성벽 쌓는 장비가 아니고 단 한 대만 쓰였기 때문에 이런 추론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논문에 썼고요. 그러면 거중기 용도는 무엇이냐? 2000년대까지 몰랐습니다. 아무도 그냥 다 추론만 했거든요. 근데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 수원화성 그 성역의에 보면은 거중기 파트를 아무리 봐도 이런 내용이 없어요. 근데 다른 곳을 보다가 우연히 발견했는데 화성 건설을 다 지은 다음에 화성 앞에다가 비석을 세울 거라는 비문이 있었습니다. 근데 못 세웠어요. 정제대장 돌아가셔가지고. 그러니까 화성 성역의에는 머릿돌에 있는 내용까지 미리 초안을 넣어놨던 거예요. 그 머릿돌, 머릿말에서 찾았습니다. 그래서 수원에서 1992년에 이걸 복원해서 비석을 세웠거든요. 그런데도 몰랐어요. 어딨냐면 비석 뒷면 아래에 있습니다. 거중기와 유용도는 운반 시스템이다 라고 운반지게라고 되어 있죠. 이동에 편리하게 한 것이다. 축성 장비가 아니라 채석장에서 돌을 날라주기를 용이하게 하는 시스템이다. 짝지은 게 유용과 거중기였죠. 수레와 그다음 수레 올려주는 거중기. 이런 기록을 찾았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다시 상상해서 그린 그림은 이게 맞죠? 거중기 용도에 대한 그림은 이거고, 지금은 제가 학회에서 발표를 한 뒤로는 토목공학에도 그렇고요. 다 교과서 여기 다 바뀌었습니다. 거중기로 승부하는 내용 자연스럽게 다 이제 없어지고, 너무 당연한 결과죠. 이렇게 들어 올리는 거고, 좀 효율성은 떨어집니다. 이 기계 자체가 움직여서 돌을 올려줘야 되는데 수레를 끌고 가서 그 돌을 올린 다음에 내려놓고 다시 수레를 빼고 이렇게 번거로운 작업을 좀 있습니다. 초등학생들이 선생님께 질문을 많이 한대요. 거중기의 우측 상단에 있는 이 도르래 이거 왜 있어요? 라고. 이게 뭐냐면 감는 장치 있죠. 틀. 이 자체가 정말 무겁습니다. 거중기 다른 거는 본체를 조립했는데요. 요 거중기 옆에 있는 이 감는 틀 자체를 여기에 장착하는데 또 힘이 듭니다. 그러니까 들어올리는 거 쉽게 하려고 기계를 만들었는데 그 기계를 들어올리는 게 힘든 황당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 거죠. 그래서 얘를 들어올릴 때는 중력 반응으로 이렇게 돌리면서 기계를 들어올려서 고정시키는 겁니다. 거중기 조립을 위한 용도예요. 거중기에 있는 모든 메커니즘이 다 설명됐는데 이 통이 있죠, 이 통. 근데 이걸로 그동안 잘못
번역한 책들이 많이 있는데 이 큰 통에 맞물려서 힘을 줄인다라고 쓴 책도 있어요. 근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브레이크 장치인 것 같습니다. 줄 발을 이렇게 감으면 놓으면 락 거는 장치가 없잖아요. 풀려가지고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 마찰을 좀 주기 위해서 큰 장구통에 이렇게 한번 시도하면서 한 것 같아요. 힘을 줄이는 역할은 크게 못합니다. 아무튼 정약용 선생은 그 당시에 조선의 기술로 할 수 있는 이런 장치를 만들었는데 그 신문 1대1 신문 보셨죠? 박물관에 가서 정말 멋있거든요. 거중기는 실제 큰 역할은 못했고요. 수원 화성 건설 현장에 10만 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오면서 이걸 보면서 이거 왕실에서 내려주는 걸로 만든 거거든요. 왕실의 권위를 상징하는 것도 있고 근대 과학 문명의 머릿속에 막연히 있었던 서양의 과학 기술에 대한 그런 거 있었잖아요. 실물로 이게 딱 구현된 걸 보면 좀 백성들이 좀 멋있다. 우리도 좀 바뀌는구나. 이런 상징적인 기능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과서에 실학이라는 단원이 나오면 꼭 수원 화성과 거중기가 나오죠. 지금도 실학을 대표하는 모델이 된 거죠. 거중기가. 정약용 선생이 처음에 도면으로 만든 초안입니다. 거중기가 처음에 이렇게 복잡하게 나온 게 아니라 기중소거라고 해서 이 정도로 초안을 만들고 고민을 했던 내용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발전돼가지고 이렇게 됐죠. 근데 정약용은 참 탁월한 게 이걸 대량으로 만들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한 대만 만들 생각을 했던 게 아니라 여러 대 만들려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모듈화 시켰습니다. 각각의 부품을 안 하고 덩어리로. 요즘 현대 대량 생산하는 기계공학의 기본적인 메커니즘인데 정약용 선생이 거중기를 설계할 당시에는 이걸 여러 대 만들어서 유지하려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듈화를 했겠죠. 그리고 밑에 부분도 되게 복잡한 부분도 다 이렇게 모듈화가 되는 거예요. 거중기는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굴대로 불려가서 거중 밑에 돌을 놓고 거중기로 번쩍 들어올리고 수레를 끌고 와서 수레를 갖다 놓고 수레에 들어올려놓은 다음에 수레가 나가는 이런 방식. 움직이는 지게차였으면 참 좋았을 텐데 고정된 지게차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농로는 요거는 과학적 원리가 너무나 간단하죠. 고중기에 비해서 실제로 활약한 건 요거였습니다. 높은 곳에 돌을 올려놓는 건데 고정 도르래는 힘의 방향만 바꿔주기 때문에 요건 움직 도르래가 없어서 이걸 감을 때 큰 이득을 얻지 못한다 라고 설명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경우는 뒤에 줄을 감는 막대기의 길이가 길면 축바퀴에 올려 있어서 힘을 좀 덜 볼 수가 있고요. 이거의 장점은 물건을 들어 올릴 때 중력 방향으로 힘을 감는 방향을 바꾸면 이득을 봅니다. 내 몸무게도 더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돛대에 올리는 것, 고정도를 해도 내 몸무게, 감는 사람이라면 몸무게를 실어서 내리면 힘이 적게 듭니다. 수원 화성 건설 기간인데요. 실제로 설계를 다 해놓고 짓는 게 아니라 설계해놓고 시작하면서 뒤에 설계를 수정하고 짓는 방식. 오늘날도 그렇게 짓습니다. 설계와 시공을 병진하고 있는 패스트트랙을 쓰거든요. 수원 화성은 이런 방식으로 해서 좀 줄일 수 있었고요. 농로는 어느 기간에 썼는지 그 화성성역의 일지를 다 추적해 보니까 농로 2대가 사용된 게 정확히 성문공사한 일정과 일치합니다. 그 농로는 높은 곳에 기둥을 얹는 용도로 썼던 것 같거든요. 신기하게 그럴 거라고 가정하고 공사 일지를 쭉 보니까 농로는 이렇게 쓰였습니다. 정확히 일치하죠. 2대만 있으면 수원 화성의 성문과 높은 시설을 다 지을 수 있었고 신기하게도 실제 수원 화성에 쓰인 농로는 2대였습니다. 합리적으로 딱 기록에 맞아떨어지게 추론할 수 있는 거죠. 자, 기계공학자에서는 거중기를 좀 상세히 봤습니다. 거중기는 정말 중요한 거고요. 도시공학자는 기록에 의존하는 건데 이 기록이 육군사관학교 박물관에 있습니다. 근데 책에 잘 안 나오죠. 수원 화성의 최초 설계의 도입니다. 이런 모양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모양으로 바뀌었죠. 그렇죠? 짓다가 이제 상황에 맞게 바뀐 건데요. 처음에 앞에 봤던 그림은 정약용 선생이 설계한 그림이고요. 뒤에 요건 시공하면서 바뀐 그림입니다. 흔히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정약용 선생이 설계하고 정약용 선생이 다 지은 걸로 착각하거든요. 절대 그게 아니고 정약용 선생은 설계만 하고 시공은 다른 팀이 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시공이 끝나갈 무렵에 또 귀양 갔어요. 정약용 선생. 아까 6급으로 잠시 당근됐다고 그랬잖아요. 시공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정약용의 성설이라는 책에는 6개의 지침으로 수원 화성은 이렇게 짓는다 라고 되어 있는데 너무나 글이 그 문장이 유려하고 요약적으로 잘 표시되어 있어요. 제가 다시 현대어로 바꿨는데 fun수, 성벽은 약 얼마 그거 다시 했고요. 재료는 뭘로 하고
성벽을 쌓을 때 참을 만들고 구멍을 파는 거죠. 기초공사는 어떻게 하고 돌은 어떻게 표준화하고 돌을 닦는 길은 어떻게 내고 그다음 운반을 어떻게 하고 성벽은 어떤 모양으로 쌓는다까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건 건설 걸 전공을 해서 했다기보단 정량현 선생의 직관일 텐데 건설 현장을 관찰하고 책으로 공부하고 이걸 다 매뉴얼로 만드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엔지니어 능력 중에 하나는 매뉴얼로 깔끔하게 정리해서 만드는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자꾸 문이과로 구분을 하시는데 이과 중에서도 탁월한 엔지니어는 이런 커뮤니케이션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말하기 듣기 쓰기가. 정량현 선생도 다 하시잖아요. 지금 우리 당연히 인문학자를 알고 있는데 지금 엔지니어들이 하는 그런 행동을 다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화성은 이런 식으로 적고요. 팔달문이 남쪽이고 장안문이 북쪽인데요. 남에서 북으로 올라오는 가운데 메인 도로를 쭉 뚫어 놓으시고요. 왼쪽과 오른쪽 구분하셨는데 오른쪽은 군사지역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주로 요새 형식으로 설계가 되어 있고 왼쪽은 미니 행궁이 있고 상업. 그래서 이 수원화성이 군사 요새이기도 하지만 시장 경제가 활성화되는 어떻게 보면 경제 유충지기를 원했던 것도 있죠. 이 두 개를 다 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데 가운데 흐르는 이 천이 있습니다. 이 천을 중심으로 구분이 되도록 도시를 이렇게 설계가 된 거고요. 그다음 장안문과 팔달문은 성벽 가운데인데 수레가 들라드는 메인 도로입니다. 그래서 밖에 있는 옹성이 성문을 방해하면 안 됩니다. 옹성이 성문을 지키려고 만든 건데 옹성 가운데 문을 뚫어버리는 엽기적인 짓을 했습니다. 이건 방어를 일부 좀 포기한 거거든요. 방어를 좀 손해 보더라도 이 메인 성벽 장안문과 팔달문은 한가운데 문을 내서 수레들이 드나드는데 큰 문제가 없도록 설계되고요. 그 나머지는 군사 요소로서 기능을 해야 되니까 옹성 가운데 성벽 안 뚫었죠. 성벽 앞을 갈아 막아버렸습니다. 옆구리를 살짝 들어오게. 그리고 물길도 다 설계를 했는데 하도 이게 홍수 때 무너져가지고요. 나만하지는 않았습니다. 2번 무너졌는데 저 5년 전에 화성 가보니까 다시 수십억 들어서 보고를 했습니다. 다시는 무너지지 않게 잘 만들었는데 한번 시간 남으시면 여기 북수문은 남아 있습니다. 지금 남수문은 지금 현재 다시 복원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밑으로 수문 밑으로 저기 기어 들어와요. 전시회는 이게 문제죠. 수문 만들면 안 돼요. 성벽인데 저로 적군들이 기어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그 당시에는 철문으로 막았다. 근데 철문으로 막는다고 될 일이 아니죠. 비원 전에 이미 절단기가 있었어요. 이건 지금 이탈리아 성벽을 뚫는 라멜리의 도면에 나오는 건데요. 그래서 라멜리 도면에도 물길은 상당 부분 험난한 곳으로 빼라고 일부러 돌아서 도시를 관통해서 만들면 이 창살로 반드시 저기 기어들어온다. 근데 이 수원천을 도시를 관통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진주성처럼 성벽 앞에 해자로 활용하는 게 더 좋았을 거예요. 정량현 선생이나 조선 후기 때 이렇게 설계한 거는 설마 전쟁 날까라는 생각도 좀 운영 중에 있었던 것 같아요. 실제 전쟁을 고려했다면 도시 가운데로 성벽 가운데로 천이 들어가기보다는 위에서 해자로 쓰는 게 훨씬 또 유리하겠죠. 자, 수원 화성을 쌓는 공법은 앞뒤를 돌로 쌓는 중국의 공법이 있고요. 이렇게 한쪽만 두들겨서 쌓는 공법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 외충대탑 공법이고요. 돌은 신기하게 채석장에서 다 캐서 옮긴 게 아니라 수원 화성이 기적적으로 빨리 지었거든요. 2년 6개월 만에.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거기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돌을 사들였습니다. 직접 캐기도 했지만 그 돌을 사들였어요. 집에 있는 돌도 빼가고 막 훔쳐가고 막 그랬어요. 길이만 맞으면 그거에 맞게 돈을 주는 거죠. 시중에 있는 거 최대한 매입을 해서 썼습니다. 그다음 PC공법에 해당되는 공문을 발견했습니다. 감결이 공문인데요. 이때 돌을 대충 하고 현장에 가지고 오니까 현장에서는 돌을 쌓아야 되는데 정으로 돌을 깎고 앉았으니 이게 되냐고 혼을 냅니다. 도대체 이들의 원인이 뭐야? 그랬더니 안 맞으니까 못 쐈죠. 그러니까 채석장에 가서 빨리 안 보내도 되니까 규경 맞춰서 상중하로 제대로 보내라 라고 이제 관리가 명령 내리는 작업입니다. 성벽은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면 가운데가 배불러 터집니다. 중력에 의해서 또 빗물에 의해서 이렇게 배불러서 터지거든요. 정리하면서는 이렇게 지으라고 했어요. 3분의 2까지는 뒤로 들어갔다가 이렇게 나오도록. 나중에 배불러가 터질 거니까 미리 가운데를 파서 지어라. 이렇게 설계를 했거든요. 그런데 건설 현장에서 일부는 이렇게 쌓았는데 대부분은 그냥 일자로 쌓아버렸어요. 정량현 선생이 귀양 가다가 그거를 보고 왜 시키는 대로 안 할까 애들은 물어봐서 왜 그래? 왜? 그랬더니 저도 이렇게 하라고 시켰는데요. 인부들이
여기 3분의 2까지 뒤로 물러서는 건 이해를 했는데 3분의 2에서 다시 앞으로 내어쌌다가 주저앉을까봐 겁을 먹고 그냥 일자평으로 하게 됐어요. 이런 내용도 글로 다 남겼습니다. 참 재밌는 글들이 많죠. 그리고 오성지를 뚫었는데 5개의 구멍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육조 대야를 만들어 놓고 물을 넣어놨다가 성벽 밑에 불을 지르면 물을 털어서 그냥 방아수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수원화성에 있는 오성지는 그냥 구멍을 뚫어놨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뚫어놨습니다. 가서 보시면 아무 기능도 못해요. 이것도 전향 선생이 이거 물탱크랑 연결해서 물 담았다가 물 내리라고 설계했는데 왜 구멍을 뚫어놓고 참 한심하다 그랬더니 공사 감독관 나도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인부들이 이해를 못하고 그때부터 남 탓하는 게 공무원들 남 탓하는 게 그래서 이거 제가 가상복원한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도면을 보고 이렇게 해석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는 정약용 선생님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도면을 이렇게 그리셨어야죠. 왜 공무원들 보고 남 탓한다고 그래요. 설교대로 잘 만들어 주셔야지. 둘 다 똑같다. 제가 볼 때. 의사소통의 문제잖아요. 이공계 출신들은 그림으로 소통을 많이 하거든요. 수학이 언어고 그림이 언어입니다. 이공계는 이것도 능력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있는 걸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잘 그리고 수식으로 잘 표현하고 설명하는 능력이 엔지니어의 능력입니다. 이게 화성 오성직이라는 이제 정약용 선생님 글인데요. 맨 밑에 욕을 했죠. 도본을 보고 구멍을 가운데 뻥뻥 뚫어놨으니 이것은 이른바 그림책을 뒤져서 천리마를 찾는 격이다. 황당하다. 막 이렇게 잔뜩 이야기를 설명하고 욕을 해놨죠. 그 다음 정조대왕이 다 마음에 들진 않았어요. 정약용이 설계한 거랑 화성 지은 거. 그래서 지금 가장 싫은 거 있죠. 실용적이지도 못하고 돈만 많이 들어갔다. 정말 쓰레기 같다. 이런 정조대왕이 이런 악평을 하신 건물이 요겁니다. 포루. 도대체 이건 용도가 뭐냐. 이때 영의정님이 체제공이었는데 이게 화력을 과도하게 집중한 게 아니라 좌우에 공격하는 친구들 높이에 맞게 공격을 해서 엄호해 주는 건데 그러니까 공격형 성각으로서 괜찮다. 이렇게 치열하게 논쟁을 한 것도 다 남아 있습니다. 왕이라고 그래서 왕의 의견 다 없애타지 않았고요. 근데 사관이 그걸 정직하게 기록했다는 게 더 대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유경이라는 사람이 공신도를 설계했는데 그 국사 시간에 잘못 배우는 거죠. 이 서북 공신도 사진이 많이 나오면서 정약용이 설계했다. 이것도 다 아닙니다. 이때 건설 책임자였던 군인이죠. 이유경이 이렇게 설계한 게 공신도입니다. 토목공학자로서는 당연히 배다리죠. 배다리는 단원 김홍도 선생이 그린 그림이 남아있는데 잘못 그렸죠. 배 앞뒤가 뒤바뀌어야 되는데 김홍도 선생이 엔지니어가 아니셔서 높은 언덕에서 그리셔가지고 오류가 생겼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의 생가에는 이런 엉터리 배다리도 보급된 적이 있었고요. 지금 다 치웠어요. KBS에서도 이렇게 엉터리로 배다리 만드는데 이렇게 하면은 출렁거릴 때 다 부러져서 사람 죽습니다. 꼼꼼하게 기록을 다 제가 한글표로 정리했는데 조선왕조실록과 저산 정약용 선생의 개인 문집이 거의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정약용 선생이 했다는 말은 실록에는 없는데 개인 문집의 기록이 거의 일치하기 때문에 정약용 선생의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오늘날 교각 비교할 때 가운데 부분은 처집니다. 교각의 상단 부분은 눌려지니까 압축 능력이 발생하고 하단 부분은 늘어지는 힘에 의해서 같은 목재 안에서 서로 다른 힘이 발생해서 아랫부분부터 툭툭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리 자체가 아주 위험해지는 거죠. 그 대표적인 사례가 기억나시죠? 한강에 다리가 그냥 끊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움직이는 고정된 교각에 철강을 얻는 것도 어려운데 배다리는 배가 출렁거린다는 게 문제입니다. 36척의 배가 계속 삐그덕삐그덕 출렁거리는 거 위에 배를 얹어야 되는데 배다리 공법은 이렇게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제가 화가를 동원해서 그린 건데요. 여기 보시면 짜맞춤으로 이렇게 가부 짜듯이 할 줄 알았는데 그러면 죽습니다. 너무 강력하게 짜맞춰서 맞추면 흔들거리는 배 위의 에너지를 솟아시키지 못합니다. 줄로 묶어서 일부러 헐벅하게 묶었습니다. 삐그덕삐그덕 거리게. 36척이 이렇게 출렁거린다면 그냥 출렁거리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묶어놓은 부분에 마찰 에너지로 솟아나도록 만든 거고요. 단 모두 다 이렇게 물렁하게 만들면 다 무기를 걷는 것처럼 정말 위험해지거든요. 강하게 묶는 부분이 배에 있는 부분, 배와 배 사이를 일부러 느슨하게 해서 에너지가 솟아나도록. 이게 내진 설계예요. 내진 설계는 강하게만 지으면 되는 게 아니라 흔들림에 순응하게 다 하거든요. 근데 흔들리게 순응하는 지점을 미리 정해놓은 게 차이예요. 랜덤하면 내진 설계가 아니고. 그런데 다 정해놨어요. 이 공학에서는 힌지죠. 다리와 다리 사이 일부러
약해지는 부분, 힌지를 주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 다 있어요. 기록에 다 남아있고. 근데 신기하게 이런 역학을 공부한 적이 없거든요. 정약용 선생님. 그런데 나무 좀 결합해보고 부러뜨려보고 이런 내용도 있죠. 그런 일상의 체험으로부터 이걸 다 기록에 남겨서 차곡차곡 대단히 건설 지침까지 발전시켰다는 게 놀랍죠. 전야영 선생은 어릴 때부터 배를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배에 대해서는 정말 기록이 상당히 전문적이에요. 조선공학 쪽에서는 정야영 선생을 시조로 보기도 해요. 그 정도로 기록이 자세하거든요. 배가 물에 떠 있는 부분이 예비 부력이고요. 물에 잠겨 있는 부분, 그 부분은 부력과 중력이 일치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예비 부력이 클수록 이 배가 안전하다는 것까지 다 기록에 남겨서 배달이 36척을 지을 때 배의 예비 부력을 다 잰 다음에 가장 부력이 센 배를 가운데에 배치하고 부력이 약한 걸 모서리로 배치를 하는 것까지 다 기록에 남겼습니다. 배달이용 배를 따로 만든 게 아니라 어떻게 했을까요? 징발했습니다. 저도 곡식을 나누는 배, 군대에서 쓰이는 배, 크기가 동일한 배들 36척을 징발해서 이렇게 쭉 만들어 놓고 이 시기에는 요 용도로만 쓰이는 거죠. 위치가 어디냐면 노량진 노들섬 있는 데거든요. 노량진역과 용산역 지하철 1호선 타고 가실 때 보면 그 사이가 딱 배달이 있던 위치인데 거기를 쭉 연결해서 2,000명이 건너도록 만든 거예요. 우리 배는 왼쪽과 같은 평저선이죠. 일본 배처럼 끝이 뾰족하게. 서양 배들도 다 선저선입니다. 외국으로 멀리 원거리를 나갈 때는 물살을 가르는 힘이 커야 되기 때문에 뾰족하게 밑바닥을 짚고요. 우리 배는 연안에서 주로 활동하기 때문에 평평합니다. 평평한 배의 장점은 예비부력이 커서 배다리의 받침대로는 훨씬 더 안정적이에요. 이런 식으로 됐죠. 예비부력이 가장 큰 배를 가운데, 그리고 좀 예비부력이 작아서 약한 배, 위험한 배들은 육지와 가까운 쪽으로 예비부력 순으로 쭉 배치를 해서 이렇게 앵커를 박았습니다. 앞뒤로 다 닷줄을 박아놓고 고정을 하고요. 이때 노량진까지만 해도 서해 조수간만 차에 영향이 됩니다. 물 흐름이 이렇게 바뀌어요. 배들이 앞뒤로 이렇게 출렁거려서 앞뒤를 출렁거리고 놓은 겁니다. 하루 6척의 배. 한바탕으로 놓은 게 아니라 시간 따라 이렇게 앞뒤를 엇갈리니까 닷줄을 2개를 박는 방식으로. 그 배 구조를 보시면 늑골배에 해당되는 배의 위치가 있거든요. 옆구리. 그러니까 배와 배 사이가 벌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박아놓은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5부분의 교각이 얹히도록 정확히 설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줄을 묶고요. 항구에서. 그리고 앞뒤로 하면은 이렇게 배 빨간 부분이 맞물리게 되거든요. 배 안을 보시면 구조적으로 가장 강한 부분이 5개의 교각이 되도록 딱 위치가 되고 그 위에 팔을 얹어서 배다리를 설계하는 거고요. 그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이건 많이 알려져 있지 않는 거예요. 자동차 공학자인데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유연거를. 그런데 이 수레의 특징은 바퀴가 크고요. 수레의 높이가 높습니다. 그리고 소에 연결해서 가는 것뿐인데 그냥 유연거를 이렇게 묘사를 했거든요. 계속. 근데 공학적 원리를 물어보면 시험에 안 나온다고 밖에 답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의문이 해결되지 않잖아요. 도대체 이게 왜 뛰어난 수레인지 이렇게 뒤바꿔야 됩니다. 이렇게 뒤바꾸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간단한 작은 크기의 돌은 거중계 같은 지게차 도움 없이 이렇게 지렛대의 원리를 찍어서 그냥 수레 자체가 적재를 시킵니다. 그리고 우리 자동차를 보면 서스펜션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완충 장치인데 고급 승용차들은 왼쪽으로 쏠릴 때 오른쪽 효과를 좀 더 넣어주죠. 이렇게 균형을 맞춰주죠. 운전자가 못 느낄 정도로. 유연거는 요거를 자동차의 원리에 맞게 했는데요. 이 수레는 그냥 사람이 뒤에서 조절을 합니다. 사람 자체가 서스펜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기울기에 맞게 사람이 뒤에서 조절하면서 수평은 계속 유지하면서 내려가도록 해준다는 거죠. 그리고 그네 탈 때 그네의 힘이 떨어지면 끝에 가서 끝을 계속 펌핑을 하죠. 이 진자 운동이 계속 영원히 유지가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가다가 멈추겠죠. 계속 이렇게 하죠. 이게 펌핑인데 발로 이렇게 차는 행동을 통해서 에너지가 가중되죠. 그래서 이게 마찰열에 의해서 소실되는 이 에너지를 보충하면서 영원히 진자 운동을 하게 만드는 건데요. 유연거도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갈 때 돌을 살짝 출렁거리게 펌핑을 해주면 싣고 가는 돌이 뒤로 밀려나면서 추진력에 도움을 줍니다. 이건 신기하게 2행정 사이클 기관이에요. 흡입압축 배기는 4행정이고 돌 싣고 가는 그 아저씨가 유연거 뒤에서 펌핑만 이렇게 해주면 돌이 출렁출렁하면서 추진력에 도움을 주면서 간다는 거죠. 정약용의 공학적 사고는 어떻게 되나요? 지금까지 우리가 실학적 사고는 배웠잖아요. 철학적 사고는 수도 없이 배웠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6개 영역의 엔지니어 역할을 봤다면 정약용의 머릿속은 뭐가 있나요? 일반인과 뭐가 다른가요? 공학자는 주어진 조건 내에서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산 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일단 정해진 예산 내에서. 환경 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환경 내에서 어쨌든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죠. 정약용은 흔들리는 배 위에서 흔들림에 순응하는 대를 만들었죠. 오히려 너무나 강하면 부러집니다. 변수가 너무 크면 그 변수에 순응하도록 또 다른 변수를 만들어주면 되는 거지 그 자체를 극복하려고 과하게 에너지를 쏟지 않았다. 이게 최적화입니다. 다음 절충. 공학자는 대립하는 둘 이상의 요구를 서로 양보해서 효과를 얻는다. 이거는 건물을 지을 때 건축주하고 또 세입자가 좀 다르거든요. 실거주자들하고 다양한 서로 반대되는 그 요구를 받으면 엔지니어들은 그 둘을 합리적으로 절충하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정약용 선생은 군사도시와 상업 경제도시 모두를 충족할 수 있는 사실 양립할 수 없잖아요. 경제도시를 만드는데 어떻게 그게 요새로 기능해요. 너무 무리한 걸 요구했는데 정조대왕님이 근데 그거에 맞게 화성을 설계했죠. 둘을 절충해서. 그다음 비용인데 정약용 선생 글에 보면은 유연거를 만들 때 얼마, 15냥, 그다음 거중기 얼마, 노동자 얼마, 몇 냥을 절약하겠다. 돈이 그렇게 나옵니다. 그 실학자나 철학자는 돈을 첨가하게 볼 줄 알았는데 곳곳에 뭐 수당이 얼마고 비용이 얼마 들고 막 해놨거든요. 공학자한테 가장 중요한 능력은 정말 예산, 정해진 예산 내에서. 그래서 인중기 개발도 포기하고 약식 거중기를 만드신 거죠. 그 다음 역발상인데 유연거를 보세요. 술에는 바퀴가 작아야 되고 높이가 낮아야 안전하고 흔들거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일반인의 상식이었는데 유연거는 그냥 높여버리고 일부러 그냥 과하게 흔들리게 만들어버리고 소가 적재료를 싣고 갈 때 뒤에 사람은 소를 모는 정도에 끝났잖아요. 근데 유연거는 사람이 좀 해주고 좌로 바꿔주고 우로 바꿔주고 액티브 서스펜션하고 펌핑하고 사람을 힘들지 않으면서 뒤에서 좀 액션을 해주면 되게 효율적인 미니 수레가 되는 거죠. 그런 게 역발상입니다. 그리고 모듈화라는 설명 들었죠? 다 그림 그리고 이럴 때 개별 부품이 많이 부품수를 줄이려는 노력이 보입니다. 유연거도 다 모듈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고장나면 바로 바꿔줄 수 있도록. 그리고 단순한데 처음에 도면 보셨겠지만 되게 복잡한 걸 거쳐서 뒤에 가면 단순해지거든요. 처음엔 너무 무식해서 단순했는데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다 보면 복잡해졌어요. 그리고 그걸 다시 모듈화하면서 점점 뒤로 갈수록 간단하게 됐는데 오늘날 제품을 개발하는 거랑 똑같죠. 정약용 선생도 단순화 전략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정약용 선생의 공학적 사업까지 정리가 됐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드릴 말씀은 정약용 선생이 조금 융통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날로 치면 좌파거든요. 원칙주의자예요. 그 정약용 선생이 암행어사로 갔을 때 결정적인 실수를 하게 되는데 서영보라고 하는 경기도 관찰사, 지금 경기도지사죠. 정조대왕이 수원 화성으로 가는 길을 건설하라고 했지 큰 돈은 주지 않았어요. 그 서영보가 세금을 좀 과하게 벌었어요. 왜 그렇게 관리가 백성들을 핍박했느냐? 도로 만들려고. 그 도로가 그 운명의 1번 국도예요. 수원 화성으로 가는 길을 뚫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조도 서영보한테는 서영보를 우파거든요. 길을 뚫어라. 정약용한테는 새로운 걸 만들어라. 그러니까 좌우를 넘나드는 게 탕평이죠. 이렇게 했는데 서영보가 조사를 하고 소명을 했으면 그냥 암행어사의 기록이라고 해도 정조대왕이 그래 1번부터 만드라고 했으니까 정상을 참작하겠다라고 해야 되는데 체면이 있으니까 하도 정력이 나 있으니까 잘라버려야 되고 백성의 피를 뿜 이러니까 잘렸어요. 그래서 몇 년 잘렸다가 칼을 갈았죠. 다시 복직했을 때 정약용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정약용 유배에 가자고 끝까지 뒤에서 주장한 사람도 소용없고요. 1, 2년 만에 다시 해배하자고 했거든요. 워낙 뛰어난 사람이 다시 쓰자. 그런데 소용보가 안 돼. 그리고 해배한 다음에 다시 정약용을 쓰려고 했거든요. 18년 뒤에. 근데 그때 다시 영의정 소용보가. 그리고 정조실록을 만들 때 실록 편찬 위원장이에요. 소용보가. 다 정약용 다 이름 지워버리고. 그러니까 젊었을 때 단 한 번 조금 한 발만 뒤로 뺐다면 원칙주의에서 조금만 뺐다면 둘이 좀 같이 해서 둘 다 청년 엘리트들이었거든요. 잘 됐을 텐데 그 좌파 우표로 나누면서 승명적으로 서영보는 정말 죽을 때까지 다 누리고 서영보에 대한 인물의 평가는 과거 시험에서도 더 뛰어나고요. 정량보다 적을 안 만드는 스타일이고 그리고 사익은 추구하지 않고 모든 거 얘기 다 들어보고 결정은 나중에 전형적인 보수 인사고요. 그런 자세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자리에서 너무 불끈하고 막 하는 것보다도 정약용 선생은 너무나 불끈했어요.
정책이 너무 가격해요. 근데 그것도 필요하죠. 정조대왕은 운이 좋았던 게 교묘하게 좌파 우파 전문 청년 관리들을 왔다리 갔다리 조정을 했다. 그게 크게 보면 탕평인 거죠. 지금 필요한 능력은 중도 좌와 중도 우를 빠르게 좌우를 왔다 갔다 하는 능력인 것 같아요. 문이과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문이과가 양극단에 있는 건 맞거든요. 근데 가운데서 잘 조절하는 인재가 그게 문이과 융합형 인재고, 정약용 선생은 약간 좌편향적인 인재였다. 그래서 제가 평가합니다. 그런데 그랬기 때문에 발전을 했다. 이것도 공정한 평가죠. 정확하게 정약용은 이랬다라고 하는 건 모두에게 열려진 문화 콘텐츠입니다. 선생님들도 글도 많이 쓰시고요. 엔지니어 정약용은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쭉 생각했던 모든 걸 담아서 결국 40대 때 만든 책이잖아요. 그 책은 누구나 쓸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어느 정도 숙성했다고 하면 출판사 문 두드려서 또 이제 책도 내시고, 이렇게 논의가 풍성해지면 우리 민도가 높아지는 거거든요. 말로만 선진국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세계적으로 기여하고 또 후손들한테 부끄럽지 않은 그런 좀 문화를 만들어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제 제 강의도 마무리 짓고요.